네, 픽 인터뷰입니다. 예고해드린 것처럼 집권 여당 국민의힘의 지도부 일원입니다. 김용태 최고위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입니다. 네. 아이고,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많고 그런데 걱정되는 일 중에 하나가 내일 당장 뭐 이준석 당대표에 대한 윤리위 결정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어제 저희가 전화 연결이긴 했는데 박현민 대변인, 국민의힘 대변인, 박민영 대변인. 박민영 죄송합니다. 예. 박 대변인 죄송합니다. 박 대변인 모시고 저희가 인터뷰도 했었는데 이를테면 윤석열 정부의 인사 부실 또는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아주 좀 신선하기도 하고 새로운 목소리였는데 이런 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두 가지 말씀드리고 네. 싶은데 첫 번째는 지금 불거지는 인사 문제에 대해서 당내 많은 젊은 정치인들이 윤석열 정부를 걱정하고 정말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는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정권을 교체하면서 저희가 지난 5년간 많은 당원분들과 국민들께서 이제 전 정권에 실망도 하셨고 또 이 정권이 어떤 특정 개인에 위한 정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권을 교체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만의 정권이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국민의힘 정권이죠. 저희 당원분들이 정말 탄핵 이후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으로 나뉘어져서 뭐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광화문에서 매주 당원분들께서 피와 땀 흘리면서 집회도 하셨고 또 바른정당은 나름대로 새로운 보수라는 가치를 걸고 혁신 경쟁을 해서 온 정권인데 이 정권이 인사 문제로 많은 국민들의 실망을 드리고 있는 것 같아서 젊은 정치인들에 대한 걱정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당 대변인이 물론 용기를 낸 거에 대해서는 박수를 치고 싶지만 당 대변인이 비판하는 것은 전 적절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보직이 문제다. 예, 대변인에 네. 대한 직책은 사견을 이야기하는 자리가 아니고요. 네. 당의 어떤 입장이나 공식적인 것을 국민들께 저희 당의 어떤 정책이나 생각을 전달하는 자리인데 이게 자칫 개인의 생각을 당 대변인이 말하면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처사라고 생각되고요. 박 대변인의 말씀이 당 전체 입장으로 잘못 비춰질 가능성이 있다. 예, 저는 당의 최고위원으로서 사실 좀 불편했습니다. 어제 네. 그런 것들이. 그래서 당 대표께서 이런 것은 강하게 당 대변인들에게 개인의 사견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고라든지 뭐 구두적으로 좀 말씀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그거는 이제 형식적으로 대변인이란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부적절했다라는 지적 뭐 있을만 하고요. 내용은 어떻습니까? 약간 저는 불안한 게 어제 대통령께서 약간 화도 내시고 뭐 이렇게 손가락질도 하시고 이러셨잖아요. 그다음에 뭐 전 정권 장관들 봐라 뭐 이보다 훌륭한 분 어딨냐. 그랬을 때 약간 의아한 게 대통령 본인이 전 정권의 장관급 고위 공직자고 그래서 약간 안쓰럽기도 하고 인사를 잘 못하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여튼 우리 김 최고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전 정권하고 계속해서 비교하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국민들께서 윤석열 정부를 선택한 것은 대통령다운 대통령을 원하셨던 것이거든요. 문재인 정부에 많은 실망을 하셨고 정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북한의 어떤 외교 안보 위기 상황, 이 경제 위기 상황에서 많은 2030 또 많은 국민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는 대통령을 원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답을 드리실 차례라고 생각되고요. 인사 문제가 계속 불거지는데 저도 그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죠. 사회부 총리가 조교 갑질 논란의 음주운전이고 뭐 이런 것이 과연 사회부 총리로서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뭐 송홍열 공정거래위원장도 마찬가지고요. 이래서 저는 발언 언도 조금 심하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청문회를 통해 가지고 반드시 국민의 눈높이나 검증을 받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이 윤석열 정권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국민의힘 정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왜냐하면 뭐 솔직히 이야기한다면 윤석열 후보가 무소속으로 나왔다면 또는 뭐 신당을 창당해서 나왔다면 대통령이 못 됐을 거고 국민의힘에서 다른 후보가 나왔다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 후보였기 때문에 유의미하고 유효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인사 문제나 하여튼 지금 지지율도 굉장히 안 나오고 있고 부정 평가가 53%까지 이렇게 두 달도 안 된 정권이 나오는 상황에서는
당이 좀 뭐랄까 구심점이 돼야 된달까, 뭐 이렇게 질서를 잡아간달까 이래야 되는데 이런 모습도 또 안 보이고요. 그래서 모신 거예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더 어수선하고 둘 다 어수선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복합적인 경제 위기 상황이고, 그러니까요. 다음 달이면은 물가 지수가 더 급격하게 오른다는 전망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게 사실 우리의 문제가 아니고 외부의 공급망의 문제라든지 뭐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유가 문제, 국제적인 문제에서 기인한 이런 경제 위기 상황에 많은 국민들께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치열하게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런 경제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싸우고 토론하고 해법을 제시해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여당도 여당대로 또 정부는 정부대로 계속해서 국민들께 어떻게 눈살 찌푸리게 해드리는 것 같아서 그런 점은 좀 되게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정말 죄송하고, 앞으로 이제 7월인데 정말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말고 예를 들면 미국도 물가 인상이 심각한데 뭐 중국에 대한 견제도 많이 하는 나라가 이번에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굉장히 낮추겠다. 그래서 미국 전체 물가를 조금이라도 뭐 1%든 0.5%든 인하하겠다. 이런 정부 차원의 노력이 있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시민들에게 그 9유로짜리 패스를 나눠주고 뭐 이런 정책들을 하면서 힘든 건 사실인데 정부가 그 힘든 걸 국민들이 좀 덜 힘들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는. 아니 안쓰러워서 그게 이제 뭐 물가 안정과 관련해 가지고 정부도 굉장히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당정 협의회가 있었는데 저희가 자유를 기치로 자유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정부인데, 또 과도하게 시장의 어떤 규제나 이런 것들이 정부의 손길이 작용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것이 더 맞느냐에 대해서 정부도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떤 그 과정에서 지금 미국에서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제 저희도 뭐 빅스텝을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또다시 뭐 어떤 임금 상승이나 또다시 임금 상승이 또 물가 상승으로 연동될까봐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저는 답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답이 없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정말 치열하게 논쟁하고 토론해가지고 국민들께 말씀을 드려야죠. 자유를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 해서 시장을 그냥 방임하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안 되죠. 다른 어떤 나라도 그렇지 않으니, 저는 지금 우리가 이 위기를 헤쳐나갈 방법은 그냥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국민의힘 당이 중심을 잡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나가면 그래도 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바람에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아이고 이준석 대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일단 뭐 수사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일단 저는 내일은 수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윤리위 판단인데 첫 번째로 윤리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선거 전에 당 대표에 대해서, 국민과 당원이 뽑은 당 대표에 대해서 징계 절차를 개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당내 혼란을 일으켰고, 당원분들이 갈라져서 서로가 이제 비판도 하시고 비방도 하시고 하고 있는데, 윤리가 왜 이렇게 무리한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 왜 징계 절차 개시를 선거 전에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내일 어떤 결과가 나오든 최고위원들에게 왜 징계 절차 개시가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리위원회는 명칭에서 보는 것처럼 위원회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양희 교수 등 몇 분의 위원이 있는 거죠. 이분들은 손발이 있습니까? 손발. 그러니까 윤리위원회를 서포트하기 위한 뭐 조사기구 이런 게 있습니까? 윤리위원회 내에는 없고 조사 역량이 있습니까? 당무감사실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통 윤리위원회가 당무감사실을 통해서 감사나 조사를 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당무감사실에 어떤 조사나 감사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수사의 경우에도 뭐 강제 수사권을 가지고 수사를 해도 사실 수사의 결과를 내기가 만만치 않을 수도 있잖아요. 또 양쪽의 진술이 엇갈리거나 한다면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런데 이준석 대표를 정치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킬 수도 있고, 그런 결정을 윤리위원회가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저는 뭐 언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일 윤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긴 되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뭐 최악의 경우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윤리위가 당대표를 징계를 했다면 향후에 나중에 수사 결과 징계를 했는데 수사 결과
뭐 성상납의 여부라든지 이런 것이 없었다는 것이 밝혀지면 이건 윤리위가 정치적인 해석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 판단한 거라고 되고요. 또 반대의 경우 만약에 내일 윤리위가 어떤 징계 결정을 하지 않았는데 네. 만약에 수사 결과상 뭐 성상납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증거인멸교사 의혹이 수사 결과상 나온다면 그때도 윤리위가 방임한 거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든지 윤리위가 정치적인 어떤 부담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단 저는 내일 어떤 섣부른 결정을 내리긴 되게 어렵지 않을까 아니,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당무감사실의 지원을 받아서 조사 활동을 한 것도 아니고 예. 그럼 뭘로 판단하죠? 무슨 관상을 보나요? 아니 그러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어떤 예. 사실관계를 판단한다는 그러니까 이 건. 문제에 네. 있어서 두 가지가 증명이 돼야 되는데 첫 네. 번째는 당대표가 1단계로 성상납을 받았는지 뭐 안 그것만 아니라 받았는지 20번이라는 여러 가지 상납. 예, 두 번째는 왜냐하면 성상납을 안 받았다면 증거인멸교사 의혹이 성립이 안 그렇죠.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1단계가 이게 네. 성상납 여부가 밝혀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문제가 되는 정무실장이 각서에 서명했는데 여기에 당대표가 지시했는지 아니면 정무실장이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뭐 서명했는지에 대한 여부도 가려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확인하려면 뭐 둘 사이의 어떤 전화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뭐 SNS 기록, 메신저 기록 같은 걸 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게 윤리위와 당무감사실에서 과연 조사가 가능할까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그래서 그렇죠. 스스로 제출할 리도 별로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 수사 결과 수사 당국에서 빨리 저는 빠르게 수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고 저희 원내대표께서는 신속 정확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정말 신속하고 또 정확하게 수사 결과에서 나와야 저희가 윤리위에서 어떤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선출직이잖아요. 당의 대표는. 그럼요. 네. 선출직이라는 것은 정당성이 있는 대표고 국민과 당원이 뽑은 대표인데 윤리위가 품위유지 위반이라는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당대표를 어떤 징계를 한다면 글쎄요. 저는 이게 뭐 세계 정당사상 유례가 없는 것 아닐까에 대한 생각이 있고요. 이게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 아닌가. 절차적 정당성이나 이런 것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준석 대표는 이렇게 윤리위원회가 가는 게 윤핵관이 주도하는 거다라고 규정하죠. 어제부터인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김채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윤리위원들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비상식적인 징계 절차 개시를 시작했기 때문에 네. 그 이유를 저희가 밝히지 못했습니다. 왜 윤리위가 선거를 앞두고 당대표를 인터넷 방송의 의혹만으로 징계 절차를 개시했는지. 그렇다면 아무래도 뭐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세력이나 말씀하신 그런 혹은 윤핵관들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어떤 역할을 한 것 아니냐에 대한 당내에 많은 소문들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 소문도 많고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에 대한 의문들도 많습니다. 소문과 의문 말고 김채구 판단은 어떻습니까? 글쎄 뭐 저도 그 소문이 사실에 가깝다고 생각은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인터넷 방송이라는 게 어떤 뭐 변호사인가 하는 예, 분이 예. 하는 굉장히 자극적인 그 유튜브 방송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 실제로 인터넷 방송에서 이번 이준석 당대표뿐만 아니라 사회에 많은 물의를 일으켰고, 그러니까요. 실제로 연예인 같은 경우에도 이런 성 관련해서 뭐 제보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대법원 판결 결과 허위 사실이었던 게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의 대표를 징계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정확하게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그 유튜브 방송은 다른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눈길을 붙잡기 위해서는 뭐 물불 안 가린다 이런 예, 거로 예. 유명한 방송인데 그것 때문에 집권당이 이렇게까지 요동을 그러니까 치는 게 윤리위원회가 네. 만약에 그런 인터넷 방송에 휘둘리거나 조종당하는 게 사실이라면 저는 네. 글쎄요, 뭐 집권 여당의 윤리위가 들이 정말 국민들께 송구스럽습니다. 예. 네. 그 당이 지금 혁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혁신위 부위원장 조혜진 의원 모셔서 말씀 들어봤는데요. 하여튼 뭐 연달아 이긴 정당인데도 혁신을 하겠다는 건 전 바람직하고 예, 박수를 보낼 만한데 혁신위원회 위원은 아니시죠? 김채구는? 예, 최고위원은 겸직이 안 되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혁신위원회 저는- 결과를 이제 추인하거나 이런 예, 역할을 맞습니다. 하실 제 텐데 몫으로 천하람 위원장을 추천했고요. 네, 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혁신위원회에서 꼭 논의해야 되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국민의 정당, 국민을 위한 정당, 사랑과 신뢰를 받기 위해서 꼭 해야 될 혁신 작업이 있다면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저는 뭐 공천제도에 대해서는 한번 공천제.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네네. 생각됩니다. 뭐 어떤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공천이라는 것이 저는 민주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정당에서 제일 중요한 행위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국민들께 우리 당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과정인 거잖아요. 그럼 정당의 공천을 받는다는 작업은 사실상 선거에서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가는 거고, 무소속 후보에 비해서 그럼요. 네. 전국에서 정당 공통 기호를 쓰기 때문에 굉장히 이점이 있는 작업인데, 과거에 사실 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당 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하면서 사실 사람의 줄 서는, 권력에 줄 서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 지역의 유권자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들이 그저 당대표가 누가 될지에 대한 고민만 하다가 당대표의 어떤 뭐 이렇게 잘 보여서 줄 서서 당대표에게 낙점 받으면, 뭐 예를 들면 저희 당에 되게 유리한, 저희 당의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뭐 공천을 받으면 사실 뭐 당선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흔히 상향식이냐 하향식이냐 공천. 저는 이 경선에 대한 어떤 공천에 대한 고민이 혁신위에서, 글쎄 방법은 정답은 없겠습니다만 계속해서 고민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집단지성에서 의견을 내서 좀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혁신의 한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구체적으로 공천 제도를 이렇게 바꾸면 된다. 이를테면 뭐 지역에서 그냥 다 선거하면 됩니까? 그러면 저는 자치단체장 같은 경우는 지역 자치단체장 같은 경우는 저는 전략 공천을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단체장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정신적인 어떤 지주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뭐 문제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 지역의 당원과 국민들, 뭐 오픈 프라이머리든 코커스든 뭐 적당한 비율을 선택하겠죠. 그 비율에 따라서 그 지역의 당원과 국민이 선택하는 분이 우리 당의 후보가 돼서 저는 선거를 치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폭넓게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있으면 우려되는 건 그러니까 지역 토호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이권을 주고받으면서 이런 분들이 사실 당원들 마음도 잘 잡고 뭐 건설업 하는 게 꼭 그런 분들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그런 쪽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지역. 룰이나 경쟁 관계가 저는 클린하다면, 깨끗하다면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것이 계속 규제를 제한을 하고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하는 순간 그러면 젊은 층이나 결과가 왜곡된다고 젊은 생각합니다. 층이나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단체장이 될 가능성이 없어질 텐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그냥 결과적으로 선거라는 것은 이길 수 있는 사람을 내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특히 단체장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가장 우리 지역을 책임지시는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지역 주민들이 뭐 말씀하신 대로 그런 토호가 만약에 지역 주민과 당원들의 선택을 받는다면 저는 그조차도 의미 있는 결과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선거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나 이런 것은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태 최고가 말씀하시는 건 당원들만으로 후보를 내진 않고 시민들도 참여할 그 비율도 수 있는 지역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오픈 프라이머리냐 뭐 국민과 당원 투표를 얼마나 비율을 조정할 것이냐 다 주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민주주의가 굉장히 오래된 미국조차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과도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역별로 그런 비율은 그렇게 하면 또 성큼 나아갈 수 있을 것 같고 국회의원은 어떻게 합니까?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중앙 정치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때문에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저희 국민의힘도 당원 당규에 최소한의 퍼센테이지가 최대한의 퍼센테이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그 퍼센테이지를 넘지 않는 선에서만 그 해마다 매번 선거마다 어떤 컨셉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전략 공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여성이라든지 청년이라든지 아니면 전문가 그룹들에게 어떤 기회를 줄 수 있는 중앙 정치니까 그런 기회가 있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경선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당 이름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국민의힘 전신에서 이자스민 의원을 공천한 적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굉장히 돋보이기도 했거든요. 그런 여지는 또 남겨두고 소수자나 여성이나 청년들이 특히 진입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놓고 하여튼 혁신 작업 잘 됐으면 좋겠고요. 김영태 최고는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